안녕하세요. 문화유산 답사를 통해 생각을 통통 키워주는 통통 선생님이에요.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책에서만 보던 유물과 유적을 찾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떠나볼 거예요.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유물과 유적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무척 기대되죠? 이번 시간에는 삼국이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던 충주로 떠나볼 거예요. 충주는 어떤 곳이기에 삼국이 모두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삼국이 모두 거쳐간 충주에는 어떤 유적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충주는 옛날에는 중원이라고 불렸어요. 중원은 가운데, 근본이라는 뜻으로 이 지역은 이름만큼 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곳이었어요. 지도를 보면 중원은 촬영산맥과 소백산맥에 둘러싸여 있죠. 지금은 산이 길을 가로막으면 터널을 뚫거나 높은 다리를 세워서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큰 산을 넘는 일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산줄기 중에 낮은 곳에 고갯길을 만들어서 넘어 다녔어요. 소백산맥에도 이런 고갯길이 여러 개 있는데 삼국시대에는 영남으로 갈 때 이용하는 고갯길이 중령과 계림령이었어요. 이 두 고개는 모두 중원을 지나야 이용할 수 있는 길이어서 중원은 영남 지방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었어요. 또 중원에는 남한강이라는 넓은 강이 흘렀어요. 남한강은 충주 부근에서 넓어지며 한강으로 흘러요. 여러분 혹시 떼돈 번다는 말을 아나요? 떼돈은 뗏목을 움직이는 떼꾼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옛날에는 강을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들을 날랐는데 나무를 나를 때는 큰 통나무로 잘라서 묶은 다음 뗏목으로 만들어 날랐어요. 이때 나무가 다른 방향으로 떠내려 가거나 강가에 걸리지 않도록 방향을 조정하는 떼꾼이 올라탔어요. 떼꾼 일은 빠른 물살에 나무가 뒤집히거나 비가 와서 강물이 불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떼꾼이 돈을 버는 것 같다고 해서 저 사람 떼돈 번다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뜻만 보아도 강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또 남한강은 농사를 지을 때 물을 끌어오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먹는 물을 기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처럼 강은 백성들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 지역에는 성도 아주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휴전선 남쪽에는 약 2,000개의 성벽이 있는데 그중 230개 정도가 중원 지역에 남아있다고 해요. 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이 전쟁을 할 때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뜻이에요. 백제 입장에서 지도를 보면 한강 하류에 위례성이 있는데 한강 상류를 다른 나라가 차지하고 있으니 어떨까요? 적군이 언제 강을 타고 들이닥칠지 모르는 데다가 강을 막아 물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흘려보내 홍수를 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 충주를 꼭 지키고 싶었겠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남쪽으로 땅을 넓히고 싶은데 충주를 차지해야 소백산맥을 넘을 수 있으니 꼭 충주를 갖고 싶었을 거예요. 신라 입장에서는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북쪽으로 땅을 넓힐 때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니 땅을 넓히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주를 점령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충주가 있는 중원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끊이지 않고 벌어진 거예요. 충주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어요.
충주에서는 철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삼국은 많은 철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주를 가지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의 3대 철 생산지 중 하나인 충주는 최근까지도 철 강산이 운영될 만큼 철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 맨 처음 한강을 차지한 백제는 자연스럽게 중원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고, 중원에서 나는 풍부한 철을 이용해 철기를 발전시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가 일본에 하사한 유명한 보물인 칠지도도 충주에서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 시대에 만들어졌죠. 이 시기에 백제는 충주의 풍부한 철과 뛰어난 철기 기술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게다가 일본 서기의 기록을 보면 칠지도는 공라철산에서 난 철로 만들었는데, 공라철산은 백제의 중앙에서 7일이나 떨어진 먼 곳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기록을 토대로 백제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표적인 철 생산지가 어디인지를 조사해보니 그 중에 충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칠지도가 충주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군사적 요충지이자 철이 풍부했던 중원과 넓은 평야가 있는 한강 하류를 차지한 나라는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어요. 삼국의 전성기는 백제, 고구려, 신라로 이어지죠. 우리는 오늘 삼국이 치열하게 다투던 5세기 무렵으로 떠나볼 거예요. 4세기의 삼국 중 첫 번째로 한강 유역과 중원을 차지했던 백제는 5세기가 되자 강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고구려 장수왕에게 쫓겨 중원 지역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어요. 고구려의 땅을 넓힌 대표적인 왕은 강개토 대왕이에요. 강개토 대왕은 특히 북쪽으로 땅을 많이 넓혔는데, 아들인 잔수왕은 이 사실을 기리기 위해 강개토 대왕 릉비라는 비석을 세웠어요. 강개토 대왕 릉비는 높이가 6m를 넘고 넓이도 2m가 넘으며 비석의 무게만 해도 자그마치 37톤이나 돼요. 중국 길리만에 있는 이 비석은 옛날에는 중국의 일부도 고구려 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이에요. 강개토 대왕 릉비에 새겨진 1775자의 글자는 고구려의 건국신화, 강개토 대왕의 삶과 강개토 대왕이 북쪽으로는 거란을 시작으로 동부여에 이르기까지 요동 전체 지역을 고구려 땅으로 만들었고, 또 남쪽으로는 백제를 압박했다는 업적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산이 많아 농사를 짓기 힘들고 추운 북쪽보다는 따뜻하고 농사가 잘 되는 남쪽으로 내려가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차지하려 했어요. 장수왕은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며 왕의 힘이 남쪽까지 퍼질 수 있도록 수도도 압록강 부근의 국내성에서 남쪽에 있는 평양성으로 옮겼어요. 이는 국내성이 너무 북쪽에 있어서 나라 전체에 왕의 명령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국내성을 수도로 삼은 지 4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성에 털을 잡고 살아온 귀족들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져 왕을 압박하는 것도 수도를 옮겨야 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도읍을 옮긴 장수왕은 475년에는 백제 위례성을 함락시켜 한강 하류까지 차지하고 중원을 정복했어요. 백제에 이어 삼국 중 두 번째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주 고구려위를 살펴볼까요? 강개토 대왕릉비에 비교해보니 초라할 정도로 작은 모습이네요. 높이가 2m이고 넓이가 55cm이니 크기가
강개토 대학릉비에 반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충주 고구려비를 세운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장수왕 때인 449년이라는 주장이 가장 힘을 얻고 있어요. 장수왕이 이 비를 세웠다면 아마도 아버지의 훌륭함을 기리는 비석보다 자신의 자랑을 새긴 비석을 더 크게 만들기는 부끄러워서 작게 만든 게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장수왕 때는 고구려 땅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충주를 나라의 근원이라 해서 국원성이라 불렀어요. 장수왕은 남쪽 진출을 기념하려고 바로 이 국원성에 고구려비를 세운 거예요. 충주 고구려비가 발견된 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얽혀 있어요. 충주 고구려비가 발견된 때는 비석이 세워지고도 1500년 이상 지난 1979년이에요. 이 비석이 세워져 있던 마을은 오래전부터 서 있는 돌이라는 뜻의 입성마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정작 그 돌이 충주 고구려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마을 주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을 지키며 서 있는 돌이라고만 생각하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 때 떡을 바치며 소원을 빌었다고 해요. 마을이 이 비석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입성 마을에는 시할머니 때부터 3대째 이 비석을 돌보고 있는 아주머니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며 비석에 소원을 빌자 딸만 5이던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다가 1979년에 충주 지역에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예성 동호회가 이 돌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1979년 4월 학자들이 입성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 비석은 7.8기의 마을이라고 새긴 돌비석과 함께 나란히 화단에 서 있었어요. 학자들이 돌에 낀 이끼를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탁본을 하자 첫머리에 고려 태왕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고구려는 나라의 힘을 키운 5세기 무렵부터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삼국사기 등 나중에 쓰인 역사책에는 왕건이 세운 고려와 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고구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려 태양이라는 글자를 본 학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마을 입구에 서 있던 평범한 비석은 그 순간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라는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여러 학자들이 열심히 충주 고구려비를 연구했지만 비석에 써 있는 글자를 알아내기는 아주 어려웠어요. 이 비석이 하단에 세워지기 전에는 대장간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기대거나 손으로 많이 만져서 비석의 뒷면과 오른쪽 면의 글자가 심하게 지워졌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내면 모두에 글자를 새겼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뒷면에 무슨 내용이 새겨졌는지는 몇 개의 글자를 빼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충주 고구려비는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안에 있어요. 1979년 발견된 이후 30년간은 지붕을 씌우고 사방을 나무 창살로 들은 보존각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충주 고구려비가 도로에 너무 가까이 있고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어요. 아무리 단단한 돌로 된 비석이라도 산성비를 맞다 보면 쉽게 녹아서 비석에 새겨진 글자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2년 충주 고구려비 기념관을 만들었고 안전한 곳에 고구려비를 보관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비석이 쪼개지거나 떨어져 나간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앞면과 다른 쪽 측면에 새겨진 글자들은 알아낼 수 있었어요. 한 줄에 23자씩
넓은 면에는 세로로 10줄이, 좁은 면에는 7줄이 새겨져 원래는 400글자 정도가 새겨져 있지만 지금 읽을 수 있는 글자는 200자 정도예요. 그러면 이 200자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앞면의 내용은 고구려의 태양이 태자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신라 땅에 와서 신라 매금 및 신하들과 맹세를 하는 내용이에요. 매금이라는 말은 신라의 왕을 칭할 때 나타난 단어인데 고구려가 자신을 태양으로 부르면서 신라의 왕은 자신과 같은 왕이 아닌 매금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것으로 신라의 왕이 고구려의 왕보다 지위가 낮았다고 추측되고 있어요. 또 여형, 여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풀이하면 형과 아우처럼 지내자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앞서 내용에서 고구려가 신라보다 더 우월함을 뽐내는 것이 보였으니 고구려가 형, 신라가 아우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삼국의 팽팽한 줄다리기 관계를 잠깐 살펴볼까요? 삼국은 어느 한 나라가 힘을 키우면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 서로를 견제했어요. 백제가 전성기를 맞았을 때는 고구려와 신라가 동맹을 맺었고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았을 때는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었어요. 이런 식으로 세 나라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서로를 경계하며 지냈기 때문에 삼국시대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백제의 전성기가 끝나가던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걸쳐 백제의 아신왕은 왜 가야와 힘을 합쳐 신라를 공격했어요. 당시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전성기를 맞이한 백제의 독점을 막기 위해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쳐들어오자 신라는 동맹국인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했고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 5만 명의 군사를 끌고 와 신라를 구해주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 신라는 고구려에게 빚을 지고 사는 것처럼 되었어요. 이 시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물이 호명 그릇이에요. 신라 경주의 호총에서 발견된 호명 그릇은 413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그릇의 바닥에는 강개토 대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호명 그릇이라고 해요. 신라의 수도에까지 고구려 왕의 이름이 새겨진 그릇이 귀한 물건으로 여겨져 무덤에 같이 묻었다는 걸 볼 때 신라가 고구려에게 잡혀 살다시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왜 고구려가 형, 신라가 아우가 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이어지는 비석 글자의 내용은 고구려 태왕이 신라왕과 신라의 여러 신하들에게 옷을 선물하며 고구려가 신라보다 힘이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부분에는 12월 23일에 300인을 모집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신라토 대당주가 사람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라토 대당주라는 것은 신라 땅 안에서 활동하는 고구려의 장군을 뜻해요. 이처럼 고구려의 장군이 신라 땅 안에서 고구려 병사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고구려가 신라에 대해 그만큼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충주 고구려비에 적힌 내용을 보니 고구려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였네요. 고구려가 한강 북쪽을 차지하자 신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언제든 남쪽으로 더 밀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게 불안하고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원 고구려비에는 신라가 잠자코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신라는 비석이 세워지기 전인 433년에 이미 고구려 몰래 백제와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게다가 고구려비가 세워진
449년 다음 해인 450년 신라 하슬라 성주가 국경 지역에서 말을 타고 사냥하던 고구려 장수를 살해하는 일이 생겨요. 결국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는 시기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난 후에도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유지해서 455년에 백제가 고구려에게 공격받을 때 백제를 도와주었어요. 마찬가지로 백제도 신라가 공격받을 때 신라를 도와주었어요. 나중에는 신라와 백제가 힘을 합해 고구려를 공격해서 백제가 한강 하류 지역을, 신라가 한강 상류 지역을 나누어 가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신라 역시 삼국의 모든 나라가 그러했듯이 최고의 나라가 되어 한반도를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흥왕 때인 553년이 되면 백제를 공격해 한강의 하류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신라가 중원의 지배자가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탑은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이지만 중앙탑이라고도 불러요. 탑이 나라의 중앙에 있기 때문이죠. 타평리라는 이름도 탑이 있는 넓은 들이라서 탑들이라고 하던 이름을 한자로 바꾼 거예요. 이 탑이 세워진 시기는 신라가 통일된 후예요. 796년에 원성왕은 통일신라의 북쪽 끝인 대동강 어귀와 남쪽 끝에서 동시에 사람을 출발시키는 실험을 몇 차례 했는데 반드시 타평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대요. 지금처럼 정확한 지도도 없고 자로 잴 수도 없는 긴 거리의 절반을 정하려면 사람의 발을 이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걸리는 짧은 길도 아니고 평평하게 잘 닦인 도로도 아닌 울퉁불퉁한 돌길과 산과 강을 건너 땅 끝에서부터 걸어온 두 사람이 만났을 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중앙탑은 14m나 되는 높은 탑이에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이 탑은 너비에 비해 홀쭉하고 꼭대기를 보려면 언덕 아래에서 고개를 뒤로 한껏 꺾어야 해요. 그런데 이 탑은 왜 세워진 걸까요? 보통 탑은 절의 앞마당에 세워져요. 그러면 여기도 큰 절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탑을 조사하던 학자들도 이곳에는 반드시 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꼼꼼하게 주변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절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라가 이곳에 탑을 쌓은 까닭은 나라의 중앙에 높은 탑을 쌓아 이곳이 신라의 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려는 시도였을 거라고 말해요. 충주 땅은 백제의 땅이기도 했고 고구려의 땅이기도 했으니 이곳 백성들은 자신이 신라 사람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백제 사람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고구려 사람인데 나는 신라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신라는 우뚝 솟은 탑으로 너희는 신라의 사람이다. 여기는 신라의 땅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한 거예요.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며 땅을 9개의 주로 나누고 5개의 소경을 만들었어요. 소경이라는 것을 풀어보면 작은 수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까닭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지도를 보면 경주는 동남쪽 바닷가에 있는데 소백산맥과 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멀리까지 소식을 전하기 어려워요. 신라가 작을 때에는 경주에서 북쪽 국경까지의 거리도 멀지 않았지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자 나라가 대동강 근처까지 넓어졌어요. 요즘에는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수도와 멀리 떨어진 곳까지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었어요. 소식을 전하기 어렵다는 것은 곧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왕의 명령이 빠르게 전달될 수도 없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도 왕에게 빠르게 보고할 수가 없겠죠. 이처럼 나라가 넓어지면서 경주에 있는 왕의 명령이 북쪽 땅까지 닿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는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어서 그곳을 왕의 명령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곳으로 삼았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충주예요. 충주는 고구려 땅일 때 국원성이었죠. 신라는 국원성의 이름을 국원소경이라고 바꾸고 나중에는 다시 중원경으로 바꾸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높은 탑을 세운 것이죠. 맨 밑에서부터 세면 9층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7층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선생님과 함께 탑을 보는 방법을 알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탑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곤충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누는 것처럼요. 탑의 맨 아래를 기단부라고 하고 그 위에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를 탑의 몸체라고 해서 탑신부, 맨 꼭대기층 위에 있는 장식물을 탑의 위에 있다고 해서 상륜부라고 해요. 층을 셀 때는 탑신부만 세는 거예요. 그러면 탑신부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중앙탑 중간에 지붕처럼 생긴 돌이 주르륵 늘어서 있는 부분이 보이나요? 탑의 몸체인 탑신부에는 반드시 지붕이 있어요. 맨 아래에 밋밋한 기단부를 빼고 지붕이 몇 개인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오, 모두 7개네요. 아하! 그래서 7층 석탑이군요. 그러면 저기 맨 위에 사각형의 널쩍한 돌은 뭘까요? 저 부분은 노반이라고 하는데 이슬을 받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 위에는 스님들의 밥그릇을 엎어놓은 듯한 복발이 있고 그 위에는 연꽃 모양이 있어요. 이 탑의 특이한 부분은 노반이에요. 보통 탑들은 노반이 1개인데 중앙탑은 노반이 2개예요. 처음부터 노반이 2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노반 하나를 더 얹은 걸까요? 1917년에 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은제 사리압과 거울이 같이 나왔는데 조사 결과 사리압은 신라시대의 유물이고 거울은 고려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것으로 볼 때 아마 고려시대에 신라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려고 한 칸을 더 올리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어요. 탑에서 보면 바로 옆으로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풍부하면 농사에는 유리하지만 그만큼 비가 오면 강이 넘쳐 홍수를 입기 쉬워요. 실제로 충주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충주는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땅이라고 말해요. 특히 1972년에 대홍수 때는 타평리 전체가 물에 잠겨서 탑만 간신히 보일 정도였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아마 탑이 높은 언덕 위에 있지 않았다면 홍수 때마다 피해를 입어 심하게
망가지거나 일찍 쓰러져 버렸을 거예요. 아까 고구려비 이야기를 할 때 7.8기의 마을이라는 비석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고 말했죠? 7.8기라는 말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난다는 뜻이니 이 마을은 7번 쓰러질 만큼 많은 고생을 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이야 댐이 세워져서 홍수가 나지 않는다지만 충주는 수시로 강이 넘쳐서 마을이 물에 잠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신라 사람들은 탑이 쉽게 손상되지 않고 어디서나 잘 보이도록 높은 언덕 위에 세웠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의 모든 나라가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던 땅, 충주를 둘러보았어요. 충주를 살펴보니 어떤가요? 다음 시간에도 충주 근처 중원 지역의 다른 유적들을 둘러볼 거예요. 또 어떤 유적과 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